시어머니가 평생 청소부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겠어요? 이 집에선 이제 어머니 모시기 싫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바닥을 닦으며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그 마음을 짓밟았지. 4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반전을 맞게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서울 강남구의 40평 아파트는 친척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커다란 밥상 위로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30여 명의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거실을 훔쳐보았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손등에 드러난 핏줄과 거친 손가락 마디가 평생의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색빛 한복은 오래되어 빛이 바랜 상태였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35살의 서연은 브랜드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화장도 완벽했고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의는 있되 따뜻함은 없었다. 괜찮다. 서연아, 내가 하마. 아니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부엌 일만 하시면 안 되죠? 서연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손님들 앞에서는 좀 조용히 있으라는 뜻처럼 들렸다. 거실에서는 준호의 사촌형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냐? 준호야, 너희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럭저럭이죠, 형. 하지만 대출이 워낙 많아서 38살의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주눅든 모습이었다. 특히 아내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말수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친척들과의 대화에 끼어들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분위기였다. 말순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먼 친척 중 한 명이 인사를 건넸다. 응,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건강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준호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분위기가 잠시 말순 쪽으로 기울자 서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청소 일하시면서 준호 대학까지 보내셨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청소일이라는 단어를 유독 또렷하게 발음했다.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도 자식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죠. 한 친척이 어색함을 무마하려고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서연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시어머니가 평생 청소부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겠어요? 준호 회사 사람들이나 아이들 학교에서 말이에요. 정적이 흘렀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운 자신의 노고가 체면 깎이는 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아, 그런 말은 준호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다가도 주변 눈치를 살피며 말을 흐렸다. 왜요? 사실인데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다. 서연아,
내가 청소일 한 게 그렇게 창피하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준호가 어정쩡하게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니다. 내 뜻이 뭔지 알겠다. 내가 바닥을 닦고 변기를 청소하면서 벌어온 돈으로 내 남편이 대학을 나오고 그 덕에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게 창피하다는 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하다가도 서연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순간 말순이 탁자 위에 술잔을 집어들었다. 40년 동안 내가 이 손으로 벌어온 돈이 더럽다는 거냐?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어미가 그렇게 부끄럽냐?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서연이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아이들 앞으로도 생각해야 하고 말순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좋다. 알겠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4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너를 키운 내가 이제 짐짝이 되었구나.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깨진 술잔 조각과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 수 없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 부부의 대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당신 어머니 정말 심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 술잔까지 던지시다니.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서연아, 내가 먼저 어머니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냐? 자존심이요? 현실 인식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새벽 5시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말순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서글픈 아침이었다. 7시쯤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밥 먹어라. 식기 전에. 말순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어머니, 어제 일은 됐다. 알고 있으니까. 8시에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니다. 배가 안 고프다. 그러시면 안 되죠. 건강하셔야. 서연아, 말순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해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치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다. 준호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곧바로 아내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줄였다. 하지만 서연아, 그래도 이 집에선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도 속마음은 같을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생각해봐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여행도, 심지어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서 또래 분들과 함께 계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요양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서연아, 그만해. 준호가 일어나며 소리쳤다가도 금세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 씨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말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다. 그 한마디에 부엌이 조용해졌다. 알겠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어머니. 준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의 시선을 의식해 멈칫했다. 제가 서연이한테, 아니, 어떻게 해야, 아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미 결정된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마. 어머니! 준호가 외쳤지만 여전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말도, 아니,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말순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곧이어 옷가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30분 후 말순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 평생 모은 옷가지와 생필품이 그 작은 보따리에 다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제발,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지만 서연의 눈치를 보며 확신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준호야.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네,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앞으로 후회하지 마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머니, 저는 그냥,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말순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목에 걸고 있던 낡은 목걸이가 보따리에 걸려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다시 정리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어머니! 준호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저는 정말,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서연의 차가운 시선만 의식하며 입을 다물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40년간 이어진 모자간의 동거가 끝났다. 말순은 아파트를 나선 채 가을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말순은 지하철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 앞에 서 있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주머니 속 돈을 세어보았다. 현금은 12만 원이 전부였다. 하루에만 원씩이면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 하지만 그 후의 계획은 막막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아들의 소득 때문에 불가능했다. 찜질방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건네준 것이었다. 여보, 이건 내가 젊을 때부터 모아둔 거야.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냥 싸구려 장신구 정도로 생각했었다. 말순은 찜질방 대신 전당포를 찾았다.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전당포였다. 어서 오세요. 50대 남성 점주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내밀었다. 점주가 목걸이를 받아들더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관심해 보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잠깐만요. 그는 확대경을 꺼내어 목걸이의 펜던트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는 작은 기계로 뭔가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손에 들어온 거예요? 네. 남편이 준 건데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점주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쳐다보았다. 할머니, 이걸 어디서 감정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감정이요. 그게 뭔가요? 이건 그냥 보석이 아닙니다. 점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펜던트에 박힌 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그것도 상당히 큰 거죠. 주변에 박힌 것들도 루비와 사파이어 같아 보이고. 말순은 어리둥절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최소 3억 원은 될 겁니다.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점주가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그때 말순의 기억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남편이 생전에 한 번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들이었다. 옛날에 어떤 집 철거 현장에서 일할 때였어. 바닥을 파는데 이상한 상자가 나왔었지. 다들 몰래 가져갔는데 나는 이것만. 당시에는 술김에 하는 헛소리인 줄 알았다. 감정을 어떻게 받죠? 시청 근처에 보석 감정소가 있어요. 거기서 정식 감정서를 받으시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점주가 명함을 건네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다만 조심하세요. 이런 귀한 걸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무한테나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순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보따리 깊숙이 넣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전당포를 나온 말순은 바로 감정소를 찾았다. 정식 감정에는 3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 3일 동안 말순은 찜질방에서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감이 아닌 기대감으로 밤을 새웠다. 사흘 후 감정소에서 받은 결과는 놀라웠다. 3억 2,300만 원 상당의 보석입니다. 195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이아몬드 3캐럿, 루비 2캐럿, 사파이어 1.5캐럿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감정사의 설명을 들으며 말순은 감정서를 받아들였다. 공식 문서에 찍힌 도장과 숫자들이 현실 같지 않았다. 말순은 고민 끝에 보석상에서 현금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경매는 너무 복잡했고 당장 현금이 필요했다. 보석상에서 제시한 가격은 3억 300만 원이었다. 정말 팔겠어요? 이런 건 다시 구하기 힘들 텐데요. 보석상 사장이 확인했다. 네, 팔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받아든 말순은 가슴이 뛰었다. 평생 처음 보는 큰돈이었다. 여보, 고마워.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죽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 같았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3억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쥔 말순은 먼저 제대로 된 숙소부터 구했다. 찜질방 대신 깔끔한 모텔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말순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담당 직원은 70 넘은 할머니가 전세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자 의아해했지만 돈을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어머님, 이쪽 투룸은 어떠세요? 교통편도 좋고 시설도 깔끔합니다. 말순은 결국 깔끔한 투룸 아파트를 전세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다. 남은 돈으로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도 새로 샀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눅 들 뻔했지만 말수는 당당하게 접수대로 걸어갔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담당 변호사 박민주는 4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상담을 시작했지만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졌다. 어머님, 정확히 어떤 재산들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나요? 우선 제가 30년 전에 산 땅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 파주에 3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당시에는 농지였거든요. 지금은 개발 예정지라고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파주 어느 지역인가요? 운정 근처예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어머님, 그 지역이면 현재 시세가 평당 최소 5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요. 300평이면 15억 정도. 15억이요. 말순도 놀랐다. 그리고 아들 결혼할 때 집 계약금으로 준 돈이 5천만 원 있고 그 후로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10년간 보내줬어요. 어머님, 이 모든 게 증명될 수 있나요? 통장 내역은 다 있어요. 30년간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말순은 보따리에서 두꺼운 통장들을 꺼냈다.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우선 앞으로의 지원을 모두 중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 명의로 된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효력 관계 단절을 선언하시면 법적으로도 더 이상 부양 의무가 없어집니다. 효력, 관계 단절이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관계를 끊는 거예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일주일 후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말수는 준호 명의로 된 파주 땅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했고 앞으로의 모든 경제적 지원도 중단한다는 내용 증명도 발송했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뭔 서류가 왔는데. 목소리부터 당황한 기가 역력했다. 내용 읽어봤지? 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서연이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준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했잖아. 나도 내 선택을 한 거다. 어머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제가 서연이를 설득해 볼게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화내면. 안 된다. 이미 관계는 정리됐어.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며칠간 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다. 한편 준호와 서연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말순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면서 가게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 달 대출 이자가 2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매달 주시던 50만 원이 없으니까 완전히 적자네. 어떻게 하지? 서연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준호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파주 땅 얘기는 들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지분권을 주장하면 땅을 팔아야 할 수도 있대.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나는 그냥 중간에서. 그 땅으로 담보대출 받은 게 5억인데.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말렸어야죠. 서연이 준호를 비난하자 그는 더욱 위축되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너도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도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준호 부부는 처음으로 경제적 현실을 직면했다. 그동안 말순의 지원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말순은 조용히 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준호 부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대출 이자는 밀리고 카드 청구서는 쌓여갔다. 무엇보다 파주 땅 문제가 심각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보대출 만기가 다음 달인데 연장이 안 된대요. 서연의 얼굴은 며칠 전부터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었다. 어떻게 안 돼?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지분권을 주장하니까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나를 탓하지 마. 너도 그때 나보고 어머니 편 들지 말라고 했잖아. 준호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어머니께 다시 연락해 볼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벌써 10번도 넘게 전화했잖아요. 안 받으시는데 당신이 가서 빌어야 해요.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준수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는 청소부라고 놀림받고 싸웠대요.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는데 준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이것 봐. 결국 이렇게 되잖아.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해야 했던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머니를 직접 찾아뵈어야겠어.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설명해? 준호는 마지막 방법으로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교회를 찾았다. 다행히 교회 권사님이 말순의 새 주소를 알고 있었다. 말순 집사님, 요즘 참 밝아 보이세요. 새 집도 구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어머니의 새 주소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사시는 건가? 나는 뭐 한 게 있나? 이튿날 저녁 준호와 서연은 말순의 새 집 앞에 서 있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고 1층에는 작은 카페와 서점이 있는 문화적인 동네였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다. 아파트 주민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해서 준호를 말렸다. 여보, 사람들이 다 봐요. 창피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말순이 나타났다. 2달 만에 본 말순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깔끔한 원피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집안은 더욱 놀라웠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서재에는 신학 서적들이 가득했다. 먼저 말하겠어요. 말순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2달 동안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법률 공부도 하고, 재산 관리도 배우고, 신학 공부도 시작했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너희들 눈치만 보며 살았다는 걸,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걸. 준호야,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돈 때문이지.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맞기도 하고, 저는 정말 뭘 해야 할지. 서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무릎 꿇는 게 체면에 안 걸리나? 말순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에서 각종 증서와 통장들을 가져왔다. 이게 내 재산 목록이야. 현금 9천만 원. 이 집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파주 땅, 지분권. 어머니, 그 돈이 어디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궁금하지? 내 아비가 남겨준 유산이야. 내가 나를 내쫓을 때까지. 그 존재도 몰랐지. 말순은 목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호와 서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 도움이 필요 없어. 오히려 너희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둘 다 비위 맞추려고. 나는 바닥을 닦으며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면서도 너를 대학 보내겠다는 희망 하나로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마음을 짓밟았지. 내 인생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었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말순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파주 땅 지분권은 포기 안 해.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제발.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말순은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세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말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말순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준호야. 이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때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남겨진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나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흐느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그들 위로 가을 낙엽이 흩날렸다. 말순은 창가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정말 자유다. 그녀는 신학 서적을 펴고 공부를 계속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였다. 40년간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말순처럼 평생 희생해온 부모의 마음을 준호처럼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녀의 심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말순의 마지막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반전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